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영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눈을 뜨는 건 몸이 이미 이 생활에 길들어졌다는 증거였다. 마음은 늘 지쳐 있었지만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나이 53, 나이 50을 넘기고 나면 새벽은 의무처럼 찾아오고 잠은 책임처럼 얕아진다. 그녀는 컵라면 물을 붓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질끈 묶었다. 처진 눈가와 늘어진 턱선이 그동안의 세월을 숨기지 않았다. 노동복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설 무렵 날이 밝기도 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목도리를 다시 조이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집에서 새 정거장, 거리였다. 작은 전자부품 조립 공장,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해야 하고 기계 소음에 귀가 먹먹해지는 곳. 지영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6개월째였고 다음 달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단순하고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늘 최선을 다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곳에 들어온 만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생산 2라인의 박태수 과장이었다. 또 늦었네요, 김지영 씨. 2분입니다. 2분도 지각이에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좀 늦게. 핑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각은 지각이니까요.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융통성 없으시네요, 과장님. 지영은 입을 삐죽이며 자리에 앉았다. 태수는 한마디 더 덧붙이지 않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지나쳤다. 그 모습을 본 주변 동료들이 슬쩍 눈을 마주치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박태수, 54. 지영보다 1살 위. 그의 표정에는 늘 경직된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확하고 무감정하며 틀에 박힌 사람. 회사에서는 원리 원칙주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로봇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10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말 그대로 시스템에 최적화된 인물이었다. 지영은 처음부터 그와 잘 맞지 않았다. 출근 1분 지각도 벌점, 작업 도중 물 마시러 간 시간도 체크 대상, 말 한마디 실수로 꼬투리를 잡힌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었다.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한 직장이지만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던 지영은 국을 푸다가 맞은편 동료 미순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 너네 둘은 꼭 드라마 커플 같아. 맨날 싸우다가 결국 사랑하게 되는. 듣기만 해도 토 나온다. 그 인간이랑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싫거든. 그래도 박 과장이 너한테만 유독 깐깐한 건 맞아. 나한텐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내가 미운 거야. 아니면 관심 있는 걸 수도 있지. 지영은 젓가락으로 미순의 손등을 툭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진다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누군가의 눈빛에 신경이 쓰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더 싫었다. 오후 일과는 늘 그렇듯 분주했다. 손은 빠르게 부품을 조립하고 기계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야근조가 들어올 시간이 되자 지영은 오늘도 자신이 잔업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김지영 씨, 오늘 조립 라인 마감 정리까지 하고 퇴근하세요. 분량 체크도 꼭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영은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가 끝나고 퇴근길 버스에서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카카오톡, 알림창에는 집주인 연락처 없음,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공지, 긴급 주거 지원 신청 방법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다. 집이, 보증금이, 계약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믿었던 부동산도 사라졌고 연락이 되던 집주인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에 며칠 몸을 뉘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3, 이 나이에 다시 집을 구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너무나 막막했다. 나이는 많고 돈은 없고 기댈 사람도 없다. 그리고 내일도 박태수 과장과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영은 찜질방 얇은 담요 아래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전세 사기를 당한 현실은 아무리 애써도 부정할 수 없었다. 곧 또 기댈 사람도 없는 지금 머릿속을 맴도는 단 한 사람, 바로 박태수였다. 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지만 묘하게도 그는 선을 넘지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그가 떠올랐다. 지영은 결국 새벽녘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그를 향한 메시지를 적었다. 실례가 될 줄 알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퇴근 후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만요. 좋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지영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먼저 앉아 있었다. 태수는 언제나처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김지영 씨? 지영은 두 손을 모은 채 머뭇거렸다. 박 과장님, 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며칠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보증금도 다 날렸고 지금은 찜질방에 있어요. 며칠만 몸 붙일 곳이 필요해서요. 이 말 꺼내는 것도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도 불쾌한 표정도 아니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집에 방 하나 있습니다. 생활 공간은 분리돼 있고 간섭은 없을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어떤 조건이요?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일상엔 간섭하지 말 것. 필요하면 언제든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밤 그녀는 박태수의 차를 타고 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외진 곳이 아니라 평범한 신도시 외곽의 2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다. 집 안은 그답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물건은 없었다. 그는 손짓으로 방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서 지내세요. 침구는 새 겁니다. 냉장고엔 간단한 음식 있으니 필요한 건 따로 말하세요. 정말 제가 이런 부탁 드려서 김지영 씨 더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 섞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도리어 지영에게 위로처럼 들렸다. 그렇게 그녀는 남의 집이 아닌 박태수라는 사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와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 안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녀의 쉰셋,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동거의 서막이었다. 이른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낯선 집, 낯선 냄새, 익숙지 않은 정막. 그녀는 이불을 걷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이미 태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는 예상외로 수수한 체크 잠옷 차림에 앞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부드러운 원두향이 집안을 감쌌고 지영은 그 향기를 따라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다. 좀 잤어요? 네, 생각보다 푹 잤네요.
이 집이 원래 조용하긴 하죠. TV도 잘 안 켜고, 방문은 항상 닫아두고, 전화도 별로 안 와요. 그러게요. 숨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태수는 말없이 커피잔을 밀어주었고, 지영은 그 따뜻한 잔을 손에 쥐었다. 순간 자신이 이 공간에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낯선 감각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이 고요함이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 조용한 아침을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말없이 나누었다. 출근 준비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루어졌고, 공장까지는 함께 걸어갔다. 걷는 동안 둘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나란했다. 공장에 도착하자 어제까지의 거리감은 다시 자연스레 그 자리를 찾았다. 태수는 평소처럼 지시사항을 간결히 전달했고, 지영도 특별한 감정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적인 공간에선 조심스럽고 공적인 공간에선 여전히 철저히 선을 지키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날 점심시간 미순이 반쯤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지영 언니, 오늘 출근길에 박 과장이랑 같이 왔죠? 아니, 그냥 둘이 걷는 거 봤는데 느낌이 좀 묘했어. 나만 그렇게 느꼈나? 집이 좀 가까워서. 같은 방향이더라고. 그래? 희한하네. 언니가 원래 그런 거 숨길 성격은 아니잖아. 지영은 아무 대꾸 없이 밥을 떠먹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키고 나니 그리 당황스럽지 않았다. 물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인 건 태수와의 거리감이었다. 오늘 아침 그는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커피잔을 건네는 손끝, 문을 열어주는 타이밍,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돌리는 속도까지 어느 하나 평소답지 않았다. 퇴근 후 지영은 먼저 집으로 돌아와 세탁기를 돌렸다. 며칠째 입던 작업복을 벗어 세제에 담그고 주방 한켠에서 달걀을 풀었다. 태수가 퇴근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가 반겨주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달걀찜이요. 그냥 뭐라도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괜찮은데요. 냄새는.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고 둘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소박한 반찬 몇 가지, 식지 않은 밥 한 공기, 그리고 어색한 침묵. 하지만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어색함을 서로 견디고 있었다. 김지영 씨, 네? 원하면 당분간 있어도 돼요. 계약직 정규직 전환 되기 전까진. 집 알아보는데도 시간 걸릴 테고. 그럼 민폐 아닌가요? 민폐는 처음부터 각오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네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부족했고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반찬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작게 말했다. 과장님,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요? 말은 까칠한데 속은 좀 따뜻한. 글쎄요, 50 넘으니 별걸 다 듣네요. 그의 대답에 지영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생각보다 오래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렇게 불편할 줄 알았던 동거는 어느새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조용한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말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지영이 태수의 집에 머문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엔 눈치만 보던 그녀도 점차 집안의 동선에 익숙해졌고 태수 역시 함께 사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눈치였다. 아침에는 서로 다른 타이밍에 화장실을 쓰는 법을 터득했고 퇴근 후엔 각자 방에서 쉬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다.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묘한 안정감이 있었다.
서로 말을 아끼는 만큼 시선을 더 주고받았고 사소한 변화에 민감해졌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며 라디오를 틀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안에서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김지영 씨. 라디오 좋아해요? 네. 집에 혼자 있을 때 늘 틀어놨거든요. 음악이든 DJ 말소리든 뭔가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서요. 나도 한때 그랬죠. 근데 언젠가부터 듣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요? 말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감정이 복잡해져요. 나는 그냥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았어요. 그게 편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도 각자 살고 아이들도 연락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 조용한 게 익숙해졌죠. 그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으며 물었다. 과장님 결혼한 적 있으세요? 네. 했었죠. 30대 중반에. 근데 오래 못 갔어요. 이혼? 네. 내가 회사 일만 너무 붙잡고 있어서 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그땐 아무것도 몰랐죠. 아버지가 되면 저절로 가정이 굴러갈 줄 알았어요. 태수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후회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지영은 말없이 수저를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자식들도 제 삶에서 멀어졌어요. 연락도 뜸하고. 서로 참 고생했네요. 그러게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 혼자만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콩나물국의 뜨끈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고 침묵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영은 방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 달린 작은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흔들렸다. 이 집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해 곱씹게 되는 밤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외로움,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 그리고 무너진 꿈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그에게도 같은 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먼저 출근하고 지영은 서둘러 설거지를 마친 뒤 출발했다. 그런데 그날은 어딘가 달랐다. 공장에서 마주친 태수는 이전보다 더 조용했고 일을 지시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영은 그가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기분이 들어 불편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퇴근 무렵 그녀는 그의 자리로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혹시 어제 무슨 말 실수했나요? 아니요. 그럼 왜 계속 피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느라요. 그 짧은 대답 뒤에 더 묻는 건 무의미해 보였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맴돌았다. 그렇게 조용히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땐 태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TV는 꺼져 있었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약 드셨어요? 근데 약보다 밥이 먼저겠죠. 그는 억지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갠 피로가 진하게 번져 있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냄비에 국을 두고 찬 밥을 덮였다. 그렇게 둘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고 이번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오늘 좀 예민했나 봐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데 김지영 씨가 내 얘기를 듣고도 도망치지 않은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나도 그랬고 우리 또래 다 그렇잖아요. 지쳐도 외로워도 꿋꿋이 사는 거.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부드럽게 마주쳤고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다는 감정이 작은 파동처럼 번져갔다. 그렇게 서서히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다. 불편했던 동거는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며칠 후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렸다. 아침부터 우울한 기운이 공장 안을 감싸고 있었고 기계 소음마저 눅눅하게 느껴질 만큼 모든 게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영은 평소처럼 묵묵히 손을 놀렸지만 마음속엔 불길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퇴근을 1시간 남겨두고 관리팀에서 그녀를 호출했다. 생산관리 담당자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했다. 의아한 마음으로 찾아간 회의실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김지영 씨, 어제 출고된 제품의 분량이 섞여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해당 라인 담당이 김 씨였죠. 네. 하지만 전 체크리스트대로 검수했고 그날 마감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건 알아요. 하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당장 책임자를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경고 문서에 서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영은 멍하니 경고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고 사유란엔 검수과정 누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억울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지만 반박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계약직, 그것도 전세 사기 피해로 정신없는 와중에 연장심사를 앞둔 시점. 고개를 숙이고 서명한 그녀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퇴근 무렵 태수가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지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늘 뭐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서 묻는 거 아니에요. 불량 건으로 경고 하나 받았어요. 계약 연장에 영향 갈지도 모르죠. 뭐 별 수 없죠. 어차피 계약직이고 나이도 있고. 지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오늘 술 한잔 어때요? 날도 이렇고. 지금 제 상태에 어울리는 말이네요. 그들은 공장 근처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시켰다. 국물은 매콤했고 소주는 차가웠다. 둘은 거의 말없이 잔을 주고받았고 작은 한숨과 술기운 속에 조금씩 감정이 풀려갔다. 그러다 태수가 문득 말했다. 지영 씨, 내가 도와줄게요. 계약 연장 건이든 그 외든.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내가 당신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순간 공기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지영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틈도 없이 시선을 피했다. 괜한 정주지 마요. 나 망가진 사람이라서. 기대하면 실망만 줄지도 몰라요. 기대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게 덜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뒤 둘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각자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다. 지영은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돌아섰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오늘 밤 얘기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요. 오세요. 거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아무런 조명도 없이 창밖 빗소리를 들었다. 서로의 그림자만 희미하게 벽에 번졌고 침묵은 자연스레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했다. 지영은 말없이 자신이 겪었던 전세 사기, 아이들과의 거리, 이혼 후 삶의 흔적들에 대해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태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지영 씨, 나도 아마 당신이랑 비슷해요. 실패했고 버림받았고 혼자 남겨졌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편한 거예요. 서로 말 안 해도 알 수 있으니까. 지영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금껏 누군가와 이렇게까지 솔직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거짓 없이 감정을 꺼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이상 까칠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그 밤은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지우며 조용히 깊어졌다. 태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지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아주 천천히 스스로 손가락을 포겠다. 그날 이후 태수와 지영 사이엔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말수가 늘어난 것도 특별한 애정 표현이 오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리듬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자연스러워졌다. 아침에는 태수가 먼저 주방에 내려와 커피포트를 올렸고 지영은 그 옆에서 계란을 굽거나 국을 데웠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 둘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좁혀주는 일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마주치면 피식 웃었다. 그 평범한 장면들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태수는 예전처럼 업무에 철저했고 지영은 더 이상 출근길에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런데 변화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특히 미수는 점심시간에 노골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언니, 박 과장이랑 뭐 있어요? 아,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 그래.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 그리고 퇴근길에도 같이 가는 거 몇 번 봤어. 같은 방향이야. 집이 가깝다고 했잖아. 근데 언니 표정이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게 더 수상해. 지영은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미순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맞는 말이었기에 더 당황스러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조용히 물었다. 요즘 주변에서 뭐라 해요? 눈치 빠른 애가 있긴 해요. 별로 숨기지도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아직은. 그들은 말끝을 흐리며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저녁 지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다. 가지볶음,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태수는 식탁을 보며 놀란 듯 말했다. 오늘은 뭐가 좋은 날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만큼 만들고 있었네요. 음식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지영이 물기를 닦고 태수가 행주로 싱크대를 정리했다.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눈길이 스치고 그 순간들 사이로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우리 이렇게 지내는 거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없죠. 우리가 편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영은 그의 대답에 잠시 멈칫했다. 그 단순하고 명료한 말이 그 어떤 약속보다도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공장 관리자 중 한 명이 회의실로 지영을 불렀다. 김지영 씨, 요즘 박 과장이랑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 돌아다니네요. 아시죠? 여기선 그런 소문 하나로도 분위기 흔들릴 수 있는 거. 네, 조심하겠습니다. 개인사야 뭐라 할 순 없지만 외부로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생산팀은 특히 더 민감하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돌아왔고 태수에게 그 사실을 알릴지 말지를 고민했다. 퇴근길. 그는 그녀의 눈빛만 보고도 무언가 있었음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관리자 쪽에서 얘기 좀 들었어요. 우리 얘기 회사에서 돌고 있다고. 그래요. 예상했어요. 그래도 난 괜찮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지영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죠? 젊었을 땐 당당하지 못했던 게 후회였는데 나이 들어서도 또 숨겨야 하나 봐요. 당신이 힘들면 나 혼자라도 더 조심할게요. 아니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좀
서글퍼요.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거실 불을 끄지 않았다. 커튼을 열어둔 창밖으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세상 밖에서는 조심해야 할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사람으로서 외롭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기대는 존재였다. 밥을 같이 먹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감정 속으로 조용히 걸어들고 있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눈치였던 동료들도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힐끔거리기 시작했고 작은 식당의 구석자리에서도 지영과 태수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공장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둘이 동시에 지나가면 대화는 끊겼다. 지영은 그런 분위기에 민감해졌다. 식사 시간엔 미순과 떨어진 자리에 앉았고 퇴근길에도 일부러 태수와 동선을 어긋나게 했다. 태수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속이 타들어갔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은 아닌데 눈총은 봤죠. 그렇게까지 숨기고 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는 건 더 싫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관계는 둘 사이에선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세상 앞에선 여전히 위태로웠다. 어느 날 관리부서에서 정규직 전환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다. 지영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대신 자신보다 입사 3개월 늦은 젊은 직원이 명단에 올랐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요즘 팀 내 분위기가 불안정해서요. 내부 여론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로 문제된 건 없잖아요. 그건 알죠. 하지만 조직이란 게 실력만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라서요. 지영은 타들어가는 느낌을 견디며 밖으로 나왔다. 마침 현관 앞에서 퇴근 중이던 태수와 마주쳤다. 무슨 일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정규직 전환. 왜? 나 때문이겠죠.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불편해졌대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돌렸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 관둘까요? 뭐라고요? 내가 그만두면 당신에 대한 시선도 줄어들고 다음 전환 기회 때는 부담 없이 심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는 억울함, 슬픔, 분노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태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날 밤 집 안은 고요했다. 둘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 방에서 문을 닫은 채 시간을 보냈다. 처음으로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흘렀고 그 침묵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함께 먹던 아침도 준비되지 않았고 태수는 먼저 출근했고 지영은 한참 후에야 집을 나섰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며칠 후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 씨,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우리 얘기 좀 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지영은 방 안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감정이 너무 무거웠고 아무리 정리하려 해도 속은 엉망이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서로 기대고 이해하고 조금은 위안이 되리라 믿었는데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작은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출근했다. 김지영 씨,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기다릴게요. 하지만 당신이 더 상처받게 둘 순 없어요. 그러니 이번엔 내가 뒤로 물러설게요.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글을 읽은 지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송글씨는 평소 말투처럼 단단하고 간결했지만 그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가 떠난 아침, 집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평소처럼 식탁 위에 커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지 않았고 주방에선 계란 굽는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영은 태수의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날부터 태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퇴근 후에도 그의 방은 그대로였고 그의 물건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없는 공간은 허전함만을 남겼다. 지영은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온도가 달라졌고 숨 쉬는 방식도 달라졌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뜨다 말고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반복되었다. 공장에서도 태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휴가 처리를 했다는 소문만 돌았고 다른 직원들은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은 매일같이 그 빈자리를 실감했다. 그가 있던 책상, 그가 돌던 작업 라인, 그가 항상 서 있던 회의실 문 앞, 그 모든 곳이 비어 있었고 그녀는 의식적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우연히 미순이 다가와 물었다. 요즘 박 과장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몰라. 휴가 냈대. 언니는 괜찮아. 그냥 지내. 지영은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평소 같으면 같이 걸었을 거리, 함께 장을 보던 마트, 저녁에 둘이 앉아보던 예능 프로그램.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건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언가 나누고 싶은 순간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지영은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 커튼을 걷었다. 봄비가 그친 저녁,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그가 즐겨 듣던 라디오 채널을 틀었다. 낯익은 DJ의 목소리, 익숙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자 그와 함께했던 밤들이 떠올랐다. 다음 날 지영은 태수의 방문을 열었다. 그대로인 침대 반쯤 읽힌 책,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수건 한 장. 그녀는 방 안에 들어가 조용히 바닥에 앉았다. 과장님,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나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작게 중얼거리듯 말한 후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엔 다시 산책을 시작했고 주말엔 이력서를 정리했다. 정규직 전환은 무산됐지만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와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버티고 싶었다. 어느 저녁,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익숙한 신발 한 켤레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부엌 쪽에선 미약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태수가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왔어요? 왜? 여기 있어요? 밥 하러요. 갑자기 왜요? 그냥. 나도 말 못했어요. 미안하다고도 못했고 고맙다고도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웠어요. 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선체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 그가 먼저 다가와 준 것이 너무 놀랍고도 반가워서 입술을 떼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기다렸어요. 알아요. 나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같이 밥 먹어요.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다. 아무 말 없이 한 숟가락씩 떠먹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깊고
단단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시작이었다. 아주 조용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